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의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소식, 지난주에 저희가 다뤄봤었는데요. 요즘 SNS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통제구역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농작물을 수확하는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방사능 쌀이 수입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 방식과 기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쏟아진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잠시 후에 팩트체크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일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지난 한 주 이와 관련한 뉴스가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청문회 방식과 기간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상당했죠. 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 워낙에 의혹이 많기 때문에 모두 검증하려면 통상 하루 동안 진행되는 청문회로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3일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인사청문회법에서 규정한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는 이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국당과 민주당의 조율에 따라서 3일 청문회를 진행하진 않게 됐지만요. 그동안 3일 청문회가 전례가 있었다 없었다 등을 놓고 다투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여당은 사흘간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던 전례가 없다. 또 야당은 있다. 이런 공방이 오고 갔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당이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 자료를 배포해서 그동안 3일간 진행됐던 인사청문회가 무려 10건에 달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한국당이 주장한 사례는 2013년 2월에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또 2009년 9월에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2006년 9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그리고 2006년에 그 4명의 대법관 후보자, 2005년 3명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였습니다. 네. 이분들은 모두 사흘간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는 건가요? 사실상 이들 후보자를 대상으로 3일간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특히 2006년과 2005년에 있었던 7명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는 3일 중에 하루는 후보자 자체가 청문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반나절 정도가 걸리는 참고인 신문을 위해서 별도의 회의 날짜를 또 잡기도 했는데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는 청문회가 자정을 넘기게 되면서 자정 직전에 회의를 산회했고 또 그 다음 날에 다시 회의를 다시 연 차수 변경 사례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튿날에 진행된 회의 시간 자체도 1시간이 채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를 두고 3일간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마지막 3일째에 후보자 출석 시간이 마무리 발언 2분을 포함해서 총 10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두고 또 3일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그랬고,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장,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는 어땠나요? 네, 전 후보자 같은 경우는 헌법 위반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낙마를 했는데 당시 전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을 사퇴했고요. 또 헌법조항 위반 공세 속에서 결국 지명 철회됐었습니다. 네. 전 후보자 경우에는 위 다른 사례에 비하면 비교적 3일 동안 청문회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국당이 언급한 이 10건의 사례가 그 국회 임명동의안의 통과가 필요하고 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온 그런 그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와는 그 관행상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네. 결국 한국당이 주장한 과거 사례들을 조 후보자 청문회의 사례에 빗대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좀 다소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 한 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요. 근데 워낙 지금 이슈가 모든 뉴스를 덮을 정도로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 이런 논란까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다음 사안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원전 인근 그 통제구역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농작물을 수확하는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방사능 쌀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죠. 네, 온라인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사진이 방사능 피폭을 막기 위해서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쌀을 수확하는 모습인데요. 네. 이걸 보면 마치 방사능에 피폭된 후쿠시마산 쌀을 추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방사능 쌀이 추수돼서 어딘가로 팔려나갈 것 같은 그런 공포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해당 사진의 원출처를 추적을 해보면 네. 해당 사진이 2012년 10월 11일자 아사히 신문 기사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네. 기사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농사지은 쌀을 추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려 7년 전이에요. 2012년. 네. 사진이. 그러면 농사지은 쌀을 추수한 것은 아닌데 왜 이런 사진이, 이게 어떤 사진이었나요? 네, 해당 사진은 후쿠시마현의 오쿠마정 사무소 소속 직원들이 이 지역의 한 논밭에서 방사능 측정에 사용할 벼를 추수하는 상황을 찍은 것이었는데요. 네. 결국 방사능으로 오염된 논에서 농작물이 자라면 여기서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검출될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역 차원에서 그 시험을 진행했던 겁니다. 네. 오쿠마정은 폭발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제1원전이 위치한 지역이고 또 올해 4월에야 대피령이 일부 해제됐을 정도로 방사능 오염 정도가 심각했던 곳이고요. 때문에 당연히 방호복을 입은 직원들이 시료를 채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일종의 실험 목적으로 쌀을 이렇게 재배하고 추수한 것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험을 위해서 쌀을 추수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진 속의 방사능 쌀이 시중에 식용으로 유통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사진의 배경이었던 오쿠마정에서는 대피령이 해제된 올해에 들어서 농작물 재개가 소규모로 재개됐다고는 합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일본 정부의 세슘 안전기준치인 1kg당 100베크렐 미만이라는 이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인데요. 네. 물론 이 기준치 이내라고 해서 안전성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처럼 온라인에서 해당 사진이 유통되면서 방사능 덩어리 쌀이 판매되는 것처럼 이 괴담이 퍼지는 상황과는 좀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괴담이었군요. 아무튼 시판용이 아니라 실험용이라니까 참 다행인 거고요. 그런데 과거에도 이 비슷한 논란이 있었죠? 네, 2012년 6월 15일 교도통신 기사에 첨부된 사진도 실험 목적으로 방호복을 입고 농작물을 심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네. 이 사진이 2013년 일본과 한국의 SNS를 중심으로 한 차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당시에도 방호복을 입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지역에서 농산물 생산을 승인했던 일본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거셌는데요. 당시 사진이나 현재 유통되는 사진 역시 결국 후쿠시마의 농산물 유통 실태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고 네. 또 특히 2019년 현재의 상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결국 6년 전에 팩트체크가 된 사진이 또다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뉴스로 활개를 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이 먹거리는 우리 생명권과 관련된 문제죠. 저희가 철저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겠지만 이렇게 가짜뉴스로 퍼지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뉴스 더 살펴볼게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이후로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여행을 많이 취소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한 통계 자료가 나왔다죠? 네,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 가운데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실효성이 높다고 알려진 게 바로 일본 여행 불매 운동입니다. 그래서 네. 더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근데 지난달 21일에 일본 정부 관광국이 2019년 7월 방일 외국인 통계 수치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네. 지난 7월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해 7월 동기 대비 다소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2018년 7월에는 60만 7,953명이 일본을 찾았고 올해 7월에는 56만 1,700명이 일본을 찾아서 총 4만 6,253명이 줄었다는 내용이고요. 비율로 보면 7.6%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네. 단순히 통계만 보면 줄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뭐 대대적으로 일본 가지 말자 이런 여행 불매 운동이 벌어진 거에 비하면 생각보다 감소폭이 좀 작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KBS가 해외여행 자유화 조처가 시행된 1989년부터 지난 30년 동안 네. 일본 정부 관광국의 한국인 관광객 수를 전수 비교하는 팩트체크를 했더라고요. 네. 지난 30년간 추이를 보면 6월과 7월의 관광객 수를 비교하면 항상 6월보다 7월의 관광객 수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추이였습니다. 뭐 아무래도 여행 성수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도요. 전체 방문자 수는 줄었지만 6월보다 7월 방문자는 여전히 많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이 6월보다 7월 관광객 수가 오히려 줄어든 이례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죠. 네. 그래서 계절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추세 자체가 상당히 유의미한 통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감소폭이라는 수치 자체보다는 뭐 여름 휴가철이고 또 당연히 성수기인데 6월보다 오히려 7월에 감소했다라는 거를 좀 유의해서 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7월의 경우는 한국 내 불매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일본 여행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이 뭐 많기는 했지만 네. 사전에 예약을 했다가 취소 수수료 등의 부담으로 여행을 진행한 경우도 많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네. 때문에 불매 운동이 본격화된 이후에 예약률 자체가 떨어지고 항공편도 많이 감소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이 초기 구매 의사 자체가 아예 꺾여 있는 이후에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본격적인 일본 안가기 운동의 효과를 평가하려면 8월 이후의 통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요. 이 통계는 또 9월에 나올 텐데요. 네. 또 한번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의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9월의 첫날이에요, 기자님. 네. 네. 곧 가을이네요. 8월 통계가 나오겠죠? 네. 예. 8월 통계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 이고은 기자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덕년 시청자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입니다. 네. YTN 라디오에서 경제 분야를 사실상 대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두 가지를 짚어볼까 합니다. 하나는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상생경제의 구체적인 상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광복절 특집 방송에 대한 것입니다. 네. 어떤 인터뷰가 있었는지 한번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부터 국방부의 대체 복무제 축소 방침에 대한 중소기업 측 입장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네.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 복무제 문제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모셨다는 진행자의 말대로 출연자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거듭 강조하고 진행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 복무자 상당수가 근무하는 기업들에서 신분상 한계로 인해, 다시 말해 잘리면 입대라는 바로 그 점 때문에 갑질로 불리는 각종 부당 노동 행위에 시달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감수해야 했던 부당 노동 행위는 임금체불, 폭행, 폭언 등 종류가 다양했는데요. 문제가 된 기업들에는 중소기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생생 인터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 사측의 목소리만 내보낸 것이 적절한지, 상생경제를 표방하는 프로그램 방향성과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중소기업 상당수가 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렸고 대기업에 비해 약자인 건 사실이지만 중소기업 노동자들, 더욱이 그중에서도 산업기능요원 등의 대체 복무자들과 중소기업 사측의 관계는 그와 전혀 다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피지 않고 중소기업 사측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경우 자칫하면 균형 감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네. 정리하자면 대체복무제 축소 방침을 국방부가 밝혔어요. 그래서 이 생생경제 프로그램에서 대체복무제 축소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듣겠다라고 해서
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이 내용에서 이제 중소기업 쪽에 어려움만 호소하고 실질적으로 대체복무제 때문에 고통받는 그 근로자, 노동자들의 입장은 조금 다뤄지지 않은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날 인터뷰에서 대체복무제 문제를 다룬 후 진행자는 병역특례 문제 말고 가장 시급하게 정부에서 해줬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네. 출연자는 화학물질이라든가 산업안전이라든가 노동 관련된 규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풀어달라. 규제 해제 건의를 수없이 했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그러니까 그런 규제들이 안 풀려 갑갑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걸림돌로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주휴수당을 또한 이 출연자는 제시합니다. 그것에 대해 진행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제조업 사장님들, 대표님들의 어려움 여러 차례 전해드리는데 저도 답답합니다. 물론 중소기업 사측은 나름의 어려움을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가 인터뷰 대상자와 때로는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것 역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무조건적으로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 네. 중소기업도 일종의 기업이고 업주죠. 진행자의 좀 무조건적인 수긍, 공감 이런 부분들이 중립성이나 균형감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네. 화학물질, 산업안전, 노동 관련 규제는 이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의 발목이나 잡는 골칫덩어리 정도로 취급되는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 그리고 생태계 유지와 직결된 사안들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적정선이 어디냐에 대한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 중소기업의 걸림돌 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네. 앞서 두 가지 문제 짚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두 번째로 이 생생경제에서 진행한 광복절 특집 한번 살펴볼까요? 네. 광복절 특집은 8월 14일 방송됐습니다. 이날 생생경제는 두 개의 인터뷰를 내보냈는데요. 인터뷰 1에서는 서울시의 독립유공자 지원 강화 방안을, 인터뷰 2에서는 우리가 이뤄야 할 기술 독립이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네. 이 광복절 특집 방송은 용어 사용에서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날 진행자는 광복절 특집임을 강조하면서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몇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는 표현입니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지 독립운동 100주년이 아닙니다. 진행자 말대로라면 1910년 8월 대한제국이 망한 날부터 1919년 3.1운동 전까지는 독립운동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마 숫자를 언급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은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대해서 김덕년 시청자평가원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년 시청자평가원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난달 14일이죠. 이제 보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리프트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스를 통해 접하셨을 텐데요. 이 사고로 승강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이분들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이를 막겠다고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특히나 이런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 저희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이걸로도 한번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이렇게 네네. 또 뵙네요. 네, 이런 안타까운 사고 때문에 라디오에 출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강하게 듭니다. 저도 위원장님 좋지만 이런 일로 자꾸 뵙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은 이 사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또 나눠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속초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리프트 추락 사건 간단히 말씀 전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 14일 오전 8시 27분쯤에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의 31층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용 엘리베이터가 15층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네. 이 사고로 인해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38살 변모 씨 등 20, 30대 노동자들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요.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아래에서 지상 작업을 하고 있던 사망하신 변모 씨의 동생 분은 다발성 골절 등으로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네, 크게 다치셨어요. 네, 그리고 같이 일하고 있던 이주 노동자 2분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네. 근데 안타까운 건 이분들 이주 노동자 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소위 네.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라는 네. 신분에 있기 때문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네, 일단은 병원에서 종적을 감춘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경찰이 불법 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 제도라는 것을 신청해서 네. 진행하게 되면 치료를 마땅히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을 숨긴 게 아닌가 싶어서 더욱 안타까운 상황인 거고요. 어쨌든 이번 사건은 아파트 건설 현장의 자재를 운반하는 엘리베이터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네. 지난 27일 1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요. 네. 건설용 리프트 시설물에 볼트가 제대로 조여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또 인재군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막연하게 3명 사망, 3명 부상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중에 2분이 또 이주 노동자셨어요. 네네. 아마 불법 치료 중이셨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다쳤는데도 혹시나 또 치료받다가 그 불법 치료 사실이 발각돼서 네네.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네. 종족을 감췄다고 하시니까 또 다른 문제, 아이고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이게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죠. 네네. 예. 맞습니다. 뭐 수시로 기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네. 발판, 작업 발판을 어떤 것들을 사용하게 하는가, 네. 추락 방지 시설을 어떻게 갖추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그래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최근에 일체형 작업 발판이라고 해서 네. 시스템 비계를 대표적인 방지 시설로 네.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사용이 돼야 하는 건데요. 일상적인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는 아시바라고 해서 네. 이런 일체형 설비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일반 강관비계라는 걸 사용해도 문제는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럴 네. 경우에 계단이나 난간 이런 것들을 안 갖추고 실제 작업자들이 굉장히 위태롭게 네. 매달려서 일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추락 방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네. 근데 이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추락 방지 장비를 시설을 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왜 이렇게 설치가 안 되는 걸까요? 일단은 일반 비계에 비해서 네. 이 시스템 비계 자체가 한 1.5배 정도 가격 차이가 있어요. 가격이 비싸요. 네.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정부가 어쨌든 그래서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민간 공사나 혹은 공공공사에서는 아예 시스템 비계만 사용하게 하고 이런 네. 것, 그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민간 공사에 대해서도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 사업을 받을 때의 절차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네. 비용 축소보다는 오히려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싶어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사용하지 않게 되는 현황들이 발견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비용 부분도 있지만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서 네. 이렇게 철저하게 안전을 위한 장치들을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이런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네네. 저희가 앞서 언급했던 이 속초
네. 그 리프트 추락 사고 같은 경우에는 건설 현장이었어요. 네네. 이 사실 건설 현장이 위험하죠. 네. 그런데 이 현장의 특성도 있지만 핵심은 이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어떤 건설 산업 구조 자체가 문제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뭐 이른바 이것들을 저희가 위험의 외주화라고 네. 부르는데 뭐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계속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네. 위험의 외주화를 불러오는 이런 다단계 하도급 구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건설업계는 타 산업에 비해서 선입찰 후수주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 혹은 민간인 발주처에서 경쟁을 통해서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종합 건설업체를 선정해서 건설을 맡기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해당 건설업체 이름으로 이제 지역에 펜스를 쭉 치게 됩니다. 네. 펜스를 치고 나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사실상 그 안에서 실제 공사를 진행할 때는 한 60여 개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전문 건설 업체들을 또 불러들여요. 그리고 네. 그 전문 건설 업체들이 또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또 그 밑에 하도급을 주고요. 또 그 밑에서 또 재하도급을 하청, 주고 재하청. 네. 계속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어제 이제 건설노조에 계신 노동안전 국장님 중에 한 분을 만나 뵙고 이 네. 부분에 대해서 한 6단계 정도 되는가라고 네. 여쭤봤더니 6단계면 굉장히 양호하고 네. 실제로 뭐 10단계, 뭐 12단계 이 정도까지 하도급이 진행되기도 한다. 중간에 네. 공사 대금이 이제 실제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건비로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하청, 재하청, 네. 하도급이 계속 연쇄적으로 이어지면 네. 그 문제가 그거잖아요.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책임 소재 네. 누가 책임은 것인가? 그 하청의 재하청을 받은 네.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또 거기도 업무 지시를 또 원청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거기서 받다 보니까 우리는 아니다. 네, 원청에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한 거다. 네. 결국에는 이런 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것들이 좀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당연히 이렇다 보니까 이 업주에 대한 처벌을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네. 이번 속초 사고도 비슷한 사례라면서요. 네, 마찬가지라고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이 속초 서희 스타일스 아파트 추락 사고에서 네. 변을 당한 노동자들은 모두 다 이제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사망하고 크게 다친 분들은 재하청업체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설용 리프트 임대업체인 A사 측에 네. 실제 하청을 줬고 그런데 이 A사가 다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해체 작업을 위해서 네. 관련 전문 업체인 B사에 재하청을 또 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유족들 같은 경우에 원주 지역에 있는 B 업체 회사 기숙사에서 숙식을 하면서 네. 일을 이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유족을 찾아온 A 이 하청업체 대표는 네. B사와 계약을 맺고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 업무 지시는 B사에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저희는 사상하신 분들의 얼굴도 모르는 상황이다. 뭐 그렇겠죠. 라고 이제 얘기를 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전반적인 사업장 안전 관리에 대해서 유족들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정작 사업 현장에 대해서 총 책임을 져야 할 원청업체인 서희건설은 정말 노동자들이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이 건설업의 특성인데요. 이런 구조 자체를 바꾸기는 뭐 저희가 일단 뭐 이런 구조 자체를 바꾸자 이 얘기는 사실 하기 어렵고요. 그렇다면 대안이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좀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한 것 같아요. 법적 장치는 일단 있지 않나요? 근데 내년부터 작년 12월에 통과된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 법에 따라서
건설공사 원청인 시행사뿐만 아니라 네. 공사를 발주한 사업자에게 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부과되게 돼 있습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보건과 관련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을 명시한 별도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길 시에 1,0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조금은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1,000만 원의 과태료로 이것이 얼마나 강제될지를 생각해 보면 네.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행사, 발주사, 네. 뭐 사업장 이렇게 네. 되면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모든 업체에 네네. 책임을 묻는 건가요? 내년부터 적용될 개정된. 경우에는 네. 네, 어쨌든 원청의 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원청에는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구조였는데 그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 네. 이른바 원청이라 불리는 시행사에도 네.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뭐 실효성이 있을까 싶습니다마는 네.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네. 부과된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네. 저희가 이번 사고를 보면서도 느끼지만 누굴 처벌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이 좀 문제 사실 뭐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네. 네 그래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네. 이런 인명사고의 경우에는 그런데 누구를 처벌해야 될 것인가부터가 그동안 논란이 많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내년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이 되면 이런 부분도 조금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로 위원장님 안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발 네 산업 현장에서의 좀 안전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9월 1일 일요일 순서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팟빵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아서스 theme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Once in your life you find her, someone who turns your heart around.